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는데요. 관련 내용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일단 검찰의 기소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직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또 하나는 이제 허위 문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이거죠. 그 내용 핵심은 탈북 어민들이 자진해서 기순 의사가 있었냐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조사 중인 상황인데 조사를 종결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인 판단 이전에 앞서서 당연히 법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이거 사건이 처음에 일어났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살인범, 북한에서 이제 살인범으로 추정이 되는 탈북 어민입니다. 그냥 북한의 그냥 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살인범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탈북 어민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았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그럼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법한 것이냐, 지금 현재까지는 갑자기 그러니까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는 확실하게 뭐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보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해석 달라진 부분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은 달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인범으로 추정이 되는 탈북 어민 북송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대까지 논의를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올라와도 되는 것인가라는 점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총평을 듣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나왔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정 전 실장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이중적 지위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 검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우리는 적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고 정 전 실장 측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명백한 사실이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순 의사가 순수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자필 진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자필로 된 보호 신청서가 분명히 나왔는 게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가장 우선합니다. 헌법의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거기에 따르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북한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상에 보면은 살인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살인이라는 살인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랬는데 그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살인 등에 의해서 중차대한 비정치적 범죄가 있더라도 비보호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강제 추방이나 강제 북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상에서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북한 주민이고 거기에도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헌법과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서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진보 측에서 주장하는 피의자 인권 측면을 보더라도 왜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인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거나 판단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그게 자필 보호 진술서 그리고 법을 근거로 해석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북송을 강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뭐 반론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셔야죠. 우선은 기순사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까 살인을 추정한다고 좀 이 시간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예. 살인을 한두 명 한 것이 아니죠. 상당히 좀 잔인하게 살인을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정말로 순수하게 기순을 하려고 한 것이냐, NLL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점, 그리고 그 경계와 중국과 사이사이 왔다 갔다 했던 점들이 분명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 갑자기 기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아까 자필 보호 진술 이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100%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우선 이것을 국민 입장에서 한번 다가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또 방송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오늘은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이 탈북 어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이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힘든 특히 이제 노조를 때려잡는다라고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계시는데요. 노조 회계 투명성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노조법에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헌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노조를 악마화시키면서 법에도 근거 없는 회계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탈북민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반론까지 들어봤고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수사라는 주장, 지금 정 실장 측에서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 수사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없고 새로운 것이 나왔고 그리고 비보호를 전제로 한다면은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살인범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진보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인자라 범죄자다. 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하자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선한 국민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점을 흐려서 노조까지 얘기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때려잡는다. 회계투명성 부분은 분명히 국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나 국민들은 당연히 회계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회계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국고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이고, 제가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논점 안 오늘 해도 주제만 놓고 반론을 해야 될 것 본다면은 같아요. 오늘 주제만 놓고 일단, 본다면은 이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보호 결정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들 국내에서 처벌하면 되는 거죠. 짧게 그러면 반론을 짧게 할게요. 첨언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점 흐리지 않고요. 우선은 그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노조에서 외부 회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개합니다. 근데 왜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거짓을 알겠습니다. 얘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스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 경랑에 휩싸인 모습인데 특히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 현장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저는 당연히 예견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주장한 것처럼 검찰 독재, 검사 공화국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희생양, 정치 탄압의 어떤 피해자 이렇게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재함을 위해서라도 현장 행보를 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비칠 거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겠죠. 왜냐? 당장 3월 3일부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동 사건 이외에 백현동 428억의 주입 문제 그리고 불법 대선 자금, 경선 자금에 대한
지시 여부,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등등등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과연 언제까지 태연하게 민생 행보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은 예견된 수순대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을 텐데 일단 민생에 대한 좀 발언을 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우선은 일정은요, 당내에서 현장과 조율했던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내에서 무엇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 일정을 그럼 취소합니까? 그것이 그러면은 지역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간에 지역에서 조율했던 일정에서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보여주기식 일정은 아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또 모르겠죠.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흔들기를 민주당 내에서 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탈표가 민주당 내 이탈표가 37표, 38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이걸 전체로 몇 %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민주당 소속의 7명의 우리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포함한다면요. 예. 그러면 이탈표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흔들기를 하려고도 흔들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80%는 부결의 의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 이상만 지지를 해도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50% 이상만 지지를 받아도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8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이다. 예. 근데 정말로 고운 시선으로 하는 건 아니다. 굳이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악의적인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기획투표 이런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만약에 기획투표라면은 이번에 이렇게 투표하지 않죠. 솔직히 기획투표라고 한다면 이번에 부결을 완전하게 다 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표직을 협상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결을 한 것이 맞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견을 조합해서 기획투표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저는요. 민주당 내 제가 대변인실에 있고 의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정부 감각이 전혀 없던 투표였다. 개별 투표가 맞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강성 제재자들이 민주당 의원 44명을 적시한 낙선 명단을 작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던데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이 돼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자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뭐 흔들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국민의힘은 흔들기 할 여지도 없고요. 흔들기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건전한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말살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소리 자체를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부가 그렇다 보니 의총을 열어서 단일 대우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단일 대우를 무너뜨린 것도 민주당 내부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전한 비판 세력을 또 못하게 하는 게 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그러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존중이 돼야 되느냐, 또 존중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민주당을 또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거다. 왜?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중도라고 하죠. 중도 세력은 더더욱이 민주당에서 마음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흔들기를 한다라고 제가 또 반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탈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전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주의 이탈표가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럼 당원들 사이에서도 건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원들 물론 좀 강성으로 언론에서 좀 비춰지는 그런 당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런 당원들의 의견도 다양한 건전한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것이 민주당에 상당히 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당원들의 의견에 민주당이 뭔가 끌려가는 듯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럼 다양한 그 당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물론 당 자체가 당원들이 주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국민들도 당원의 주인이죠. 한마디로 120만 명 이상이 되는 당원입니다. 상당한 많은 수죠. 그럼 그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죠. 그 안에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물론 당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는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원이기 때문에요, 저도. 예, 예. 근데 외부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비판적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국민의힘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역할로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여전히 보여주기식 민생행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지속해서 이재명식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 희생양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하고 당원들의 목소리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왜 기획투표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왜 민주당의 패널들이 나와서 공천권과 결부됐기 때문에 이들이 반란표를 던졌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상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천권 반란은 국민의힘의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 이번 패널에서 총선은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이번 총선은 알겠습니다. 내가 치르는 것이다 할 자, 제가 정도로 부대변인께서 공천권 반란은 이 질문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드려보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 상황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어제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월수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돼야지만 이것을 의견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선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요.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런 분들조차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로 증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이다. 어떤 분들은요. 물론 그 어떤 분들 속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의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물처럼 바칠 수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법 리스크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건에 사법 리스크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뭐가 물증이 있어야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한 번으로 이걸 구속영장 청구가 끝나지 않는다를 검찰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대통령실에서 얘기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이다라고 우리는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거취 문제야. 그때 이제 어떤 안건이 또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때 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건건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짚어봤고 또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검찰은 좀 신중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조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청구될 수 있겠죠. 증거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일편된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과거의 사실을 하나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당시에 나온 얘기가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공동정범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동정범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동의사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줬고 그리고 말을 지원받았고 그 뒤에 대통령의 힘이 존재했다는 것이 공동정범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 그럼 다른 건 차지하고 성남FC 사건을 보자고요. 네이버나 두산건설이나 차병원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용도 변경이었어요.
그리고 기업의 용도 변경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후원금의 액수까지 적시해서 후원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광고비라 그러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힘이 존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 보더라도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성립했던 그 공동정범이 형성되는 것이고 다음 한 푼도 안 받았겠죠.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돈을 한 푼이라도 사익 편취했습니까? 안 하고도 뇌물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게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요. 이재명이 힘이 뒤에서 작동을 했다.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보면은 증거, 물증, 증언 전혀 없습니다.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고요. 광고비 아니고요. 이거는 그 후원금이 아니고 광고비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 무엇이 있느냐? 그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며칠을 다 분석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짧게 언급을 드리면은 검찰이 그때 경제 공동체란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요. 경찰이 경제 공동체란 말도 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봤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냥 그 흔한 경제 공동체란 말도 넣지 못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최대 환수금액, 대장동권이죠. 최대 환수금액 5천억에 4억 원. 이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검찰에서 1,800억 원 환수했다고 왜 대법원 판결을 왜 뒤집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했던 것들이 물증 전혀 없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그런 구속영장 청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여기만 짧게 듣고 마무리 결제 짓도록 문서가 하겠습니다. 나왔고요. 그리고 1,800억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이 됐다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다른 것이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자금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용역 보고서, 검토 보고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1,800억이라는 게 처음부터 맞춰진 겁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게 이재명 대표고요. 그러한 외부 결제 문서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게 저도 결정적인 짧게 말씀을 증거입니다.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결제 문서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저도 좀 네이버 자세히 결제 봤는데 문서입니다. 아니 자세히 봤습니다. 그게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 활동하면서 결제 문서인데요. 이게 마치 그 내부에서 그들 민간 개발업자들이 하는 어떤 문서에 대해서 결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왜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뜨겁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